네 손에서 나오는 독한 기운이 남편의 정기를 빨아먹는다고. 방울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는 밤, 시어머니가 매수한 무당이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무당 할멈이 직접 봤다는데 네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굽한 소란을 이용해 비단을 빼돌리고 누명으로 며느리를 짓밟은 시어머니. 그 계략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어머님, 다른 방도를 함께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빼앗기고 짓밟히고 끝내 눈밭으로 내쫓긴 그 여인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뒤집었는지 그 끝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지던 밤이었죠.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이 달빛을 받아 희번덕거렸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이따금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가 꼭 누군가 훌쩍이는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서윤의 두 손은 오늘도 쪽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손톱 밑에 깊은 틈새까지 파고든 염료는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커다란 옹기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비단 한 피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쪽잎을 오랜 시간 발효시켜 만든 진한 남색 염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코가 찡한 복잡하고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염색은 생각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염료의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비단을 담가두는 시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색이 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서윤은 손을 직접 항아리에 넣어 온도를 가늠하며 비단을 담갔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미묘한 경계를 느끼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넣고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수천 번의 반복 끝에 손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항아리에서 비단이 올라올 때마다 처음에는 초록빛이 돌다가 공기를 만나는 순간 서서히 깊고 고운 남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서윤은 그 빛깔을 지켜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번 필은 성공이었습니다. 빛이 닿는 각도에 따라 색의 깊이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깊은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저작거리에서 팔려나갈 비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서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윤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가볍고 날렵한 발소리, 남편 이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오랜 친구 종수가 따라온 듯 두 사람의 낮은 웃음소리가 번갈아 섞여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조판서 댁의 서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이번엔 서자라도 어쩔 수가 없네. 이조판서 어른 댁에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회겠어. 그 집 딸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앞길은 달라지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서윤이 친정이 역적으로 몰린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야. 그 집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내 발목을 잡는 거라고. 서윤은 손을 멈췄습니다. 역적? 그 단어가 귓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억울한 모함을 받아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이 집에 시집온 뒤로 단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던 아픔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가슴 깊이 묻고 오직 묵묵히 일하는 것으로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을 이렇게도 가볍게 마치 오래된 짐작 이야기를 하듯 내뱉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파란 손,
지난 몇 해 동안 그 손으로 비단을 물들이고 그 비단을 팔아 이 집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의 과거 시험 비용도 시어머니 박 씨의 비녀도 기와를 고치는 돈도 모두 그 파란 손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뒤 박 씨 부인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마루에 단정히 앉은 박 씨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벼르고 벼른 말을 이제야 꺼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요새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구나. 서윤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파란 손이 눈에 들어올까봐 저도 모르게 치마 속으로 살짝 감추었습니다. 무당 할멈이 그러는데 집안에 독한 기운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 내 손에서 나오는 염료 기운이 남편의 정기를 빨아먹어서 시험에 자꾸 떨어진다는 게야.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단번에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염색은 이 집 살림을 위해 제가 해온 일입니다. 그 일이 화근이 된다면 다른 방도를 함께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순순히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데 서윤이 반문하자 잠깐이나마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곧 인매를 굳혔습니다. 무당 할멈이 직접 봤다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그날 밤 마을에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 부인이 불러온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야 한다고 외쳤고 동네 사람들이 담장 밖에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의 파란 손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북소리와 방울소리가 밤 내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판이 끝나고 난 뒤 서윤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빈 선반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달 내내 밤낮 없이 만들어온 비단 12필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판의 북소리가 아직도 귓속에서 윙윙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서윤은 알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구판으로 집 안팎을 어수선하게 만든 틈을 타서 비단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어디선가 새어나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의심이 이제는 차갑고 단단한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분한 것인지 슬픈 것인지 그저 지친 것인지 서윤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진사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둘뿐이었습니다. 이진사는 서윤을 마주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차분했습니다. 오랫동안 벼르고 벼른 일을 드디어 마무리 짓는 사람처럼 단호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이 종이가 뭔지 알겠소? 돌아서며 내민 종이를 서윤이 받아들었습니다. 몇 글자 되지 않는 짧은 문장들. 기처문이었습니다. 이혼을 선언하는 문서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한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걸림돌이요.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요. 이진사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서윤의 가슴을 더 깊이 후볐습니다. 차라리 목소리가 떨리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눈 한 번이라도 마주쳐 주었다면 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진사는 서윤이 아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진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걸림돌이었습니까? 이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서윤은 버선 한 켤레 없이 맨발로 대문 밖에 내던져졌습니다. 발바닥을 파고드는 차가움이 순식간에 종아리를 타고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뒤에서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치맛자락을 세차게 휘저었고 쌓인 눈이 맨발을 순식간에 덮었습니다. 서윤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파란 손은 선명했습니다. 쪽빛에 절인 그 손이 이 차가운 눈 속에서도 아직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실 서윤에게 이 집에서의 삶이 처음부터 따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부터 박씨 부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의 친정이 역적으로 몰린 뒤 집안이 기울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박씨는 이 며느리가 뼈 빠지게 일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윤은 버텼습니다. 새벽빛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염료를 끓이고 날이 저물고 나서야 항아리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손을 항아리에 담그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윤의 파란 손을 흉으로 볼 때마다 서윤은 그 손을 뒤로 숨기는 대신 더 깊이 항아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손이 만들어낸 빛깔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스러움이 오늘 밤 눈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맨발로 걷는 길이 얼마나 이어질지, 이 눈보라가 언제 멈출지 서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파란 손만큼은 여전히 자기 것이었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때렸습니다. 눈물인지 눈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진사의 목소리가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걸림돌. 그 단어가 오히려 이상하게 서윤의 등을 고추세웠습니다. 걸림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길이 따로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윤의 길도 따로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길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 위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그 울음은 길고 쓸쓸했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눈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보라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서윤의 맨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발목 위까지 푹푹 꺼졌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차가운 것인지 마음이 먼저 얼어붙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산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달빛은 두꺼운 눈구름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았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이는 소리만이 방향을 잃은 서윤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걸었을까? 다리가 무거워지더니 어느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윤은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뺨에 눈이 닿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차갑다는 생각도 이제는 희미했습니다. 저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늑대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산등성이 어딘가에서 2마리, 3마리의 울음소리가 겹쳐서 바람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 속 어딘가에서 횃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빛이 나란히 움직이며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소리가 눈 밟는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상단이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소. 굵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수레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횃불이 서윤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빛이 느껴졌습니다. 그 빛을 따라 서윤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불빛 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0 언저리로 보이는 나이에 얼굴에는 긴 여정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맑았습니다. 최판석이었습니다. 판석은 쪼그려 앉아 서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서윤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횃불 아래에서 그 손이 드러났습니다. 파랗게 물든 손, 손마디마다 터진 굳은 살, 손톱 밑까지 깊이 박힌 염료의 흔적이었습니다. 판석은 잠시 그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추위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니 거지가 아니겠습니까? 판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찬찬히 살피더니 손바닥 안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굳은 살의 위치와 깊이를 확인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염색일을 해온 사람은 손바닥 안쪽 특정 부위에 굳은 살이 박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항아리에 손을 넣고 빼는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굳은 살이었습니다. 거지가 아니요. 염색장인이요. 그것도 오랫동안 손을 직접 써서 온도를 맞춰온 사람이요. 판석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판석은 이미 서윤을 들어 올리도록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시 눈을 뜬 것은 따뜻한 방 안에서였습니다. 두꺼운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고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가락 끝에서 찌릿찌릿한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상의 통증이었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판석은 방문 앞에 서서 서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뜨자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 낯선 방, 낯선 온기. 무엇 하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불을 꽉 쥐며 판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연민도 호기심도 아닌 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봐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손을 보았소. 좀 염료요. 적어도 몇 년은 매일 그 일을 해온 손이요. 그 기술을 함부로 버릴 생각은 없으시겠지요. 서윤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기도 했고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파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났고 이 손 때문에 온갖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 손을 보고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이 매는 것인지 추위에 얼어붙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을 내뱉는 순간 서윤의 눈빛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판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화로 안에서 나무가 탁 소리를 내며 튀었습니다. 불꽃이 잠깐 밝아졌다가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서윤은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쫓겨난 밤, 눈보라, 파란 손, 그리고 지금 이 따뜻한 방. 어느 것 하나 예상한 것이 없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발가락 끝에 찌릿함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몸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처음으로 판석의 상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수레 16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수레마다 두꺼운 천으로 덮인 짐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질서정연했습니다. 규모만 봐도 이 상단이 작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판석이 수레 하나의 덮개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깔의 천이 들어 있었습니다. 깊고 진한 붉은빛도 아니고 흔히 보이는 황색도 아닌 은은하게 빛나는 보랏빛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들여온 염료요. 조선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요. 판석은 서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처음 보는 염료 앞에서 서윤의 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그 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색을 내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조선의 물이 맞지 않는지 색이 고르게 들지 않고 얼룩이 지는 것이요. 여러 장인에게 맡겨보았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소. 서윤은 그 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빛에 비춰보고 뒤집어보고 얼룩진 부분을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항아리 앞에서 온도와 씨름해온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물의 온도 문제가 아닙니다. 물 자체에 섞인 성분이 이 염료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빗물을 모아 쓰거나 아니면 한번 끓여서 식힌 물을 쓰면 달라질 겁니다. 말이 나오고 나서야 서윤은 자신이 너무 빨리 입을 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판석은 뜻밖의 대답을 들은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놀라움인지 흥미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소? 이 염료는 쪽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물에 섞인 불순물에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요. 얼룩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윤은 말하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갈라졌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의 이야기를 하자 몸 어딘가에서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파란 손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손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손이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판석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다면 내 제안을 한번 들어보시겠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먼 산 위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서윤은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어젯밤의 눈보라와 같은 눈이었지만 아침 햇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것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서윤은 오랫동안 염색일을 하며 배웠습니다. 빛이 달라지면 색도 달라집니다. 지금 서윤을 둘러싼 것들도 어쩌면 그런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가락 끝에 통증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발은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손은 여전히 파랬습니다. 하지만 그 파란 빛깔이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쪽 염료만이 아니라 판석이 구해다 준 인도산 염료까지 더해진 빛이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에는 새로 생긴 굳은 살이 하나 더 박혔습니다. 새 염료의 온도와 농도를 맞추느라 수백 번 더 손을 담그고 뺀 흔적이었습니다. 판석의 도움으로 마련된 염색소는 한양 저작거리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허름한 창고 같았지만 안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 20개가 줄지어 서 있었고 빗물을 모아두는 큰 독이 처마 밑에 따로 있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설계한 구조였습니다. 빗물을 하루 동안 가라앉혀 불순물을 제거한 뒤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비단들이 서서히 이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스민 듯 은은하게 빛나는 남색 비단, 서윤이 스스로 월야람이라 이름 붙인 그 빛깔이 저작거리 포목전에 나오는 날이면 반나절도 되지 않아 팔려나갔습니다. 양반과 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어느 포목전에 가면 그 비단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윤이 항아리 앞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염색 소문 앞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얇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 걸음걸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짧고 재빠르게 내딛는 발걸음,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는 습관.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서윤은 등을 돌린 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항아리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염료의 온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지금 손을 빼면 이 항아리의 비단은 색이 탁해질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염색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줄지어 선 항아리들, 처마 및 빗물톡, 벽에 걸린 완성된 비단들. 그 빛깔을 보는 순간 박 씨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월야람이었습니다. 빛이 닿는 각도마다 색이 달라지는 그 비단을 박 씨는 이미 저작거리에서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박 씨는 비단 한 자락을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을 보이며 항아리 앞에 앉아있는 서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파란 손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이 비단 얼마요? 목소리를 낮추어 일부러 바꾼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그 목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물건이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 톤 하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뒷모습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박 씨가 사라지고 나서야 서윤은 항아리에서 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참아온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박 씨의 눈이 비단에서 멈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열흘 뒷밤 염색소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서윤이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항아리 2개가 이미 뒤집혀 있었고 바닥에 쏟아진 염료 위로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불부터 껐습니다. 다행히 염색소 벽이 돌로 되어 있어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2개가 완전히 깨졌고 그 안에 담겨있던 쪽 염료가 모두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항아리 하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코를 찌르는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서윤은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 염료를 조금 떠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뭔가 미끌거렸습니다. 잿물이었습니다. 잿물을 탄 것이었습니다. 잿물이 섞인 염료로 비단을 물들이면 처음에는 색이 고르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옷감 자체가 삭아서 뜯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단을 팔았다가는 서윤의 이름이 한순간에 끝날 일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항아리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바람이 열린 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타버린 염료 냄새와 잿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거나 목을 높여 외치는 대신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항아리 밑에 가라앉은 재 성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떠서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입자가 고왔습니다. 단순한 잿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그 재를 천천히 비볐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것이 독이 아니라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부서진 항아리 조각들 사이에서 타버린 염료의 잿더미 속에서 서윤의 눈빛은 새벽빛처럼 조용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서윤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타버린 잿더미를 모아 물에 개고 거기에 남은 쪽 염료를 조금씩 섞었습니다. 잿물은 알칼리 성분이 강해서 쪽 염료를 분해시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주목한 것은 그 반응의 속도였습니다. 잿물의 농도를 아주 옅게 조절하면 염료를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색을 더 깊이 천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쪽 염색이 번지기 쉽다는 단점을 잿물의 성분이 잡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잿물의 농도가 너무 짙어 비단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였습니다. 색이 균일하게 들지 않고 얼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비단을 들어 올리는 서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색이 들어간 깊이가 달랐습니다. 전보다 더 안쪽까지 천의 결 속 깊이 색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월야람보다 더 또렷하고 더 단단한 빛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문질러도 물에 적셔도 색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비단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던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한 기술의 실마리를 건네준 셈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진사가 염색소를 찾아왔습니다. 서윤이 만든 비단이 한양에서 소문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챘는지 혼자가 아니라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겉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눈 아래 잔주름이 깊어진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조판서 딸과의 혼담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인지 표정 어딘가에 초조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군. 서윤은 항아리에 등을 돌린 채 계속 일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찾아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주시오. 당신 기술이 필요하오. 이조판서 대과의 혼담에 쓸 예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신이 만든 비단이라면 값을 넉넉히 쳐드리겠소. 그리고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첩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서윤이 처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항아리에서 손을 꺼내며 돌아섰습니다. 파란 손이 드러났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물건은 팔지 않습니다. 이진사가 뭔가를 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다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진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소리도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서윤은 등 뒤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항아리에 손을 다시 담갔습니다. 손끝에서 새로운 염료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딱 맞는 온도였습니다. 염색소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창 너머 하늘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꼭 월야람 비단의 빛깔 같았습니다. 소문은 궁 안까지 닿았습니다. 왕실 가래에 쓰일 비단을 결정하기 위해 팔도의 염색 장인들을 모아 경합을 열겠다는 방이 붙은 것은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 곳곳에 방문이 나붙었고 경합에서 뽑힌 비단은 임금 앞에서 직접 품평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판석이 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윤은 항아리 앞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손 안에는 잿물 공법으로 완성한 새 비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월야람보다 색이 더 깊고 물에 10번을 빨아도 빛깔이 흔들리지 않는 비단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색이었습니다. 이 색이 임금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서윤은 그 비단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경합 당일 아침
행사장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장인들이 저마다 비단을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려 때부터 내려온 기법을 쓴다는 늙은 장인도 있었고 중국에서 배워왔다는 젊은 장인도 있었습니다. 비단들이 줄지어 진열되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붉은빛, 황금빛, 짙은 자줏빛 비단들이 저마다 빛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낯익은 비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윤이 첫 번째로 눈에 담은 것은 색이었습니다. 월야람과 닮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색의 깊이가 없었습니다. 빛을 받으면 그냥 파랗게 보일 뿐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 미묘한 층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가까이 다가가 천의 결을 살폈습니다. 염료가 겉에만 얹혀 있었습니다. 안쪽까지 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단 옆에 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고 옷매무새를 수차례 고쳐 잡는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서윤의 기술을 흉내냈지만 핵심을 알지 못한 채 만든 비단이었습니다. 빗물을 쓰는 것은 알았어도 잿물 농도를 조절하는 법은 알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비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시선을 거두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들이 비단을 하나씩 살피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 씨의 비단 앞에서 한 관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빛깔이 고르지 않은 부분이 눈에 띈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얼른 그 부분을 손으로 가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이미 그 부분에 붓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서윤의 비단 차례가 되었습니다. 관리가 비단을 들어 올려 빛에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비단이 빛을 받자 색이 달라졌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깊고 진한 남색이었다가 비스듬히 비추면 은빛이 돌았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내려앉은 것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최종 심사는 임금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윤은 비단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넓은 마루 위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눈길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시선을 올리지 않고 비단만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 장인의 손을 보시오. 뒤에서 낮고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저리 추하게 물든 사람이 만든 비단을 어찌 왕실가래에 쓸 수 있겠습니까? 저런 손은 독한 기운이 배어 있다 하였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서윤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손은 2개월 동안 하루에 수십 번씩 항아리에 넣고 뺀 손입니다. 염료의 온도가 얼마인지, 물이 어떤 상태인지 이 손으로 직접 확인하며 만든 비단입니다. 색을 속이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색이 천년을 가는 방법은 압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넓은 마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판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문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서윤의 비단을 빼돌려 팔아온 기록, 염색소에 불을 지르도록 사람을 보낸 정황을 담은 증언들이었습니다. 판석은 그것을 관리에게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지만 문서 묶음을 보는 순간 그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손이 보일 듯 말 듯 떨렸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하거나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짐 하나가 내려지는 것 같은 고요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파란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지나온 길이 이 자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판석이 내놓은 기록에는 날짜와 금액, 거래 상대방의 이름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만든 비단이 박 씨를 통해 어디로 팔려나갔는지,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불을 지른 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설득력이 줄어드는 것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느꼈을 것입니다. 서윤은 그 소란을 뒤로하고 다시 비단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관리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비단을 앞으로 가져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란 손으로 받쳐든 비단이 빛 속에서 다시 한번 빛깔을 바꾸었습니다. 보는 사람의 각도마다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빛깔이었습니다. 임금이 비단을 직접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넓은 마루 안이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이 색에 이름이 있소?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직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짓도록 하시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단이 임금의 손 위에서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색 깊은 곳에서 은빛이 피어오르는 그 빛깔. 서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심람이라 부르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색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 안이 조용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 밤 이후로 처음으로 느끼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분하거나 기쁘거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 걸어온 길의 끝에 닿은 사람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아직도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서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두 발은 마루 위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파란 손도 그대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 씨가 경합에 내놓은 비단은 그날 오후 이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잠시 햇볕에 놓아두었던 비단에서 색이 얼룩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겉에만 얹혔던 염료가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들떠버린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이미 많은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서윤은 그 소식을 판석에게 전해 들었을 때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겉에만 색을 입힌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단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집에서 지켜봐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날 줄은 서윤도 몰랐습니다. 판석이 서윤의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살짝 찡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손이 햇빛 속에 드러났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만든 색이 임금 앞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경합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한 번 지나고 여름을 넘어 다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이 이진사는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고 북쪽 변방으로 귀향을 떠났습니다. 이조판서 댁과의 혼담은 증거 문서가 공개되던 날 이미 끊어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공금 횡령과 방화교사 혐의로 노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윤이 2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항아리 앞에 앉아 해온 바로 그 일을 이제 박 씨가 매일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시원하거나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도 그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박 씨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그 세월 동안 자신이 품고 살아온 원한의 무게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윤이 조선 제1호 여상 장인으로 임명된 것은 경합 이후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공식 직함이 생긴 날 판석이 조용히 술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기쁜 것인지
그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직함보다 서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염색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여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 친정이 기울어갈 곳을 잃은 여인, 몸은 성하지만 아무도 써주지 않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서윤이 눈보라 속에서 쓰러지던 그 밤의 자신과 닮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판석과 의논하여 염색소 옆 빈 창고를 고쳤습니다. 항아리 10개를 새로 들였고 빗물을 받는 독도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온도를 손으로 가늠하는 법, 염료의 농도를 눈으로 읽는 법, 잿물의 양을 조절하는 법.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먼저 손을 항아리에 넣고 그 느낌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배우러 온 여인들은 처음에 손이 파랗게 물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이 여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여인들이 조용히 손을 항아리 안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염료가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파란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이진사가 나타났습니다. 귀향길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것인지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는 때가 타 있었고 상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습니다. 염색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때 항아리 앞에서 새로운 여인 하나에게 온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사의 기척을 느꼈지만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서윤 씨, 나 좀 도와주시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예전처럼 단호하거나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진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눈보라 치던 그 밤 이후로 이 사람에 대한 분노도 슬픔도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이진사를 지나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단 자락 하나가 바람에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심남색 비단이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그 빛깔이 햇빛 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이진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등을 보이며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옆에서 새로운 여인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하얀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까? 서윤은 그 손 옆에 자신의 파란 손을 나란히 넣으며 말했습니다. 온도가 느껴질 때까지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항아리 안에서 두 손이 나란히 염료에 잠겼습니다. 하얀 손과 파란 손. 하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손이었고 하나는 오래 걸어온 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염색소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당 한켠에 널린 비단들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심남, 월야람, 그리고 이름을 아직 붙이지 못한 새 색깔들이 햇빛 속에서 저마다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빛깔들 속에 서윤이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파란 손은 오늘도 항아리 안에 있었습니다. 2개월 뒤 염색소를 찾는 여인은 12명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달랐지만 항아리 앞에 나란히 앉으면 그 사연들이 말없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무언가 가슴 안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함이나 인정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염색소에서 나온 비단을 쓰겠다는 포목전이 하나씩 늘었고 양반가뿐 아니라 중인 집안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남이 왕실 가래에 쓰였다는 소문이 돌면서 파란 손의 장인이 만든 비단이라는 것이 오히려 품질의 증거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파란 손? 한때 독한 저주처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던 그 손이 이제는 솜씨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인들이 손이 파랗게 물들기 시작하면 부끄러워하는 대신 서로에게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보라치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맨발로 쫓겨나던 그 밤이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 밤이 없었다면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서유는 가끔 혼자 항아리 앞에 앉아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파란 손? 2개월 전보다 1년 전보다 더 깊이 물든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도 더 두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손이 걸어온 길의 무게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판석이 가끔 염색소에 들러 새 염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남쪽 바닷길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식물성 염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색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 그것이 서윤을 항아리 앞으로 다시 불러앉히는 이유였습니다. 새벽이면 서유는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처마 및 빗물 독을 확인하고 항아리의 염료 상태를 살폈습니다. 파란 손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항아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도를 느꼈습니다. 오늘도 딱 맞는 온도였습니다. 항아리에서 비단이 올라왔습니다. 공기를 만나자 색이 서서히 피어났습니다. 초록빛이 돌다가 깊고 고운 남색으로 변해가는 그 순간 서유는 몇 해를 보았어도 이 순간을 질리지 않았습니다. 색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이름 없는 빛깔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여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항아리에 넣고 온도를 가늠하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3개월 전에 처음 왔을 때 두 손이 떨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은 이미 손끝부터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인도 언젠가 자신만의 색을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빛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색.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서유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항아리 앞에서 손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수천 번, 수만 번 그 반복 끝에 손에 색이 배고 그 색이 비단에 스며든다는 것을. 서유는 다시 손을 항아리 안으로 깊이 넣었습니다. 파란 손이 염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맞는 온도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